냉전. 아, 2차 대전 후 미국은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 공산주의 세력과 이제 냉전 대결로 치닫고 있었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공주의, 광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냉전으로 미국 내 정치적 기류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레드 스퀘어. 레드 스퀘어, 예. 이후 미국의 메카시즘 광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메카시즘이란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가 1950년 2월 미국 내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는 국무부 안에 활동하고 있는 200여 명의 공산주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된 반공주의 선풍을 말합니다. 우와. 그리고 이 메카시즘의 히스테리는 곧 정치권을 넘어 예술계까지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많은 할리우드 관계자들이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메카시즘의 소용돌이에서 찰리 채플린이 주요한 타깃이 되고 맙니다. 왜죠? 평소 찰리 채플린은 그의 영화 속에서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그리고 또 풍자를 했잖아요. 그런 영화 속 메시지가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근데 사회를 비판한다고 공산주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특히 1947년 4월에 개봉한 영화 살인광 시대는 찰리 채플린을 공산주의자의 표적으로 삼는 데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30년이나) 일했던 은행에서 해고당한 베르두라는 사람이 재산을 가진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탈취하죠. 그러나 경제 불황으로 돈을 다 잃고 경찰에게 꼬리가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라 평양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캐릭터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찰리 채플린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죠? 찰리 채플린은 자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평범한 사람이 살인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속 회사원인 주인공이 자본주의가 만든 괴물 혹은 살인마라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날카롭게 비판했죠. 게다가 영화 속에서 한 가지 더 사회적 이슈가 된 대사가 있는데 어떤 대사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certainly are robbing and murdering people. That's business. Well, other people don't do business that way. Wars, conflict, it's all business. One murder makes a villain, millions a hero. Numbers sanctify my beloved. 찰리 채플린은 이 대사 한마디를 통해 주인공 베르두가 저지른 살인이 사실은 전쟁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대량 살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노골적인 뭐예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대사는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연합군 장병들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참전용사 단체, 이런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납니다. 영화 검열 당국도 찰리 채플린의 이 영화가 공산주의, 반애국주의 등의 위험한 사상을 담고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결국 살인광 시대는 미국의 많은 주에서 상영 금지가 됩니다. 흥행에 참패합니다. 사실 이전에 찰리 채플린이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 하나 있었는데요. 1942년 5월 찰리 채플린이 그 후두염에 걸린 소련 대사 대신 연설을 했는데
동무 여러분 이런 말도 하고요. 뭐 소련을 도와주자는 이런 발언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 그거 듣고 찰리 챕슨을 국민을 선동하는 공산주의자로 인식하게 되고 논란 더 커졌어요. 이렇게 찰리 채플린은 모던 타임스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부조화를 비판했잖아요. 근데 이제 살인광 시대를 통해 반전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결국 공산주의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찰리 채플린을 공산주의자로 내모는 과정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는데 대체 누구였을까요? FBI? FBI. 예. 그리고 이 시기 FBI 국장 유명하죠? 무려 48년간 국장직을 지낸 J. 에드거 후보. 당시 에드거 후보는 공산주의자 색출을 위해 불법 감청, 가택, 침입, 불법 체포, 구금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찰리 채플린도 그냥 놓칠 리가 없죠. 채플린에 대한 사찰 자료도 1900쪽이 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1952년 10월 FBI는 영국 보안정보국 MI5에 찰리 채플린의 공산주의 행보에 대한 정보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I would also appreciate receiving any information you may have which would tend to confirm Chaplin's actual Communist Party membership or the fact that he is or has been regard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Communist Party functionaries as the equivalent of a party member. 하지만 영국 보안정보국은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찰리 채플린은 단지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이제 FBI는 찰리 채플린의 사생활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사생활까지요? 바로 찰리 채플린의 여성 편력을 수면 위로 끄집어 구설수에 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찰리 채플린의 사생활은 대체 어땠을까? 결혼까지 했다고? 불법. 바로 결혼 당시 밀드레드 나이가 겨우 16살이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의 기준이 18세 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밀드레드가 16살이니까 찰리 채플린은 미성년자를 임신시킨 거죠.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10대 소년을 임신시킨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서둘러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해리스는 실제로 임신한 게 아니고 임신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뭐야 이게? 이미 결혼을 했고 나중에 두 사람은 이제 실제로 아이가 생깁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숨지고 맙니다. 아이고. 그 이후 부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파경 후 4년 만인 1924년 찰리 채플린이 35살의 나이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미성년자예요? 예. 그 일은 찰리 채플린이 황금광 시대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벌어졌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여주인공인 리타 그레이가 촬영 중 급하게 하차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리타 그레이의 나이가 15살. 너무 어린데. 자, 리타 그레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찰리 채플린은 부랴부랴 멕시코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니 크리씨, 이번 결혼은 왜 멕시코에서 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찰리 채플린이 활동하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921년 여성이 부모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에서 18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리타 그레이와의 결혼은 범죄가 범죄. 되나? 네,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불법이죠. 그럼 두 번째 결혼 어떻게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렵사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1924년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았지만 세상 떠들썩한 이혼 소송까지 벌이게 됩니다. 결국 찰리 채플린은 리타에게 당시 6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우리 돈 15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1927년 완전히 결별합니다. 네.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왜 이렇게까지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만 했을까요? 아, 왜냐면 규현 씨, 또 사랑에 빠진 거예요. 미성년자랑.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리타 그레이가 이혼 소송을 벌이면서 고소장에 찰리 채플린의 그런 온갖 비난, 또 은밀한 사생활까지 고소장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소장 내용이 점점 이제 퍼져나가니까 결국 찰리 채플린은 자신의 사생활이 밝혀지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엄청난 위자료를 지급했던 거예요. 약간 미성년자의 여성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이런 게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왜 찰리 채플린은 계속해서 10대 소녀와 결혼하게? 아, 첫사랑을 못 잊어서. 오늘 기욤 씨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찰리 채플린의 확고한 취향? 여성 취향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제시됩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유력한 것이 규현 씨가 얘기한 대로 뭐예요? 첫사랑. 해티 켈리와의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해티 켈리가 15살이잖아요. 세월은 같지만 15살의 해티 켈리의 잔영을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게 맞을까? 그래서 실제로 찰리 채플린이 여배우를 캐스팅하잖아요. 그럴 때 켈리의 이미지가 있는 배우들을 발탁했다고 합니다. 오, 맞아. 아까 보니까 부인들이 조금 느낌이 있었어요. 아, 닮은 사람. 15살 여자를. 예. 그런데 찰리 채플린의 이런 여성 취향에서 예외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결혼 상대이자 영화 모던 타임스의 여주인공 폴렛 고다드. 어. 이전의 결혼과는 달리 고다드는 10대가 아닌 26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의 그 동지로서 서로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1942년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명의 여성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이 1943년 한 여성이 찰리 채플린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사건의 발단은 찰리 채플린이 몇 년 전 잠깐 만났던 조앤 벨이라는 신인 여배우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41년 찰리 채플린은 조앤 베리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지긴 했는데 어느 순간 조앤 베리가 일종의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들고 채플린의 집에 찾아오는 등 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채플린이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조앤 베리가 임신한 채로 나타나서 자신이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찰리 채플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몇 년 만에요? 그렇다면 그녀의 주장은 사실이었을까요? 몇 년 만이면 아닐 것 같은데. 자, 아이가 태어나죠. 혈액형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에 들어갑니다. 아이는 찰리 채플린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어이없다. 담당 판사는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아요. 왜요? 바로 이 사건의 배후에는 FBI가 있었습니다. FBI가 배후에서 판사와 배심원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딜이 있었어요. 결국 찰리 채플린은 조안 베리의 딸이 21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2년여에 걸친 재판으로 찰리 채플린의 여성 편력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고 그에 대한 비난도 또 여론도 굉장히 거세졌죠.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 판사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세상 떠들썩한 소송을 치르는 사이 찰리 채플린은 새로운 사랑에 빠집니다. 1943년 6월 극비리에 결혼식을 또 치릅니다. 찰리 채플린의 네 번째 결혼 상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미성년자죠. 응? 좀 나이가 이번에 그와 결혼식을 올린 건 18살의 우나 오닐이었습니다. 18살이라고. 그 당시 찰리 채플린의 나이가 54세. 이거는 첫사랑을 못 잊는 게 아닌데 맞아. 그냥 이 정도면은 맞아. 그냥 취향인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오래 갔어요. 네, 그래서 이 그 우나우닐이랑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장녀 8명 같이 낳았다고 합니다. 와, 8명을 낳았어? 이렇게 찰리 채플린의 사생활 논란과 더불어 또 하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사실이 또 논란이 됩니다. (1947년 4월) 미국 기자단과 찰리 채플린과 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당신은 공산주의자예요? 아닙니다. 당신은 왜 미국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국적을 바꿔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그가 말했듯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영국 시민으로 자부심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같이 안팎으로 찰리 채플린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공격은 계속됩니다. 찰리 채플린은 자신의 영화 작업을 계속합니다. 1948년 새 영화 라임라이트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 영화는 찰리 채플린이 이 어렸을 때 런던에서 영국 배우 하던 시절에 대한 추억을 담은 자전적인 영화입니다. A circus entertainer. I've trained animals by the score. Lions, tigers, and whale boar. I've made and lost a fortune. 드디어 1952년 9월 영화를 완성해서 런던으로 향하게 됩니다. 런던에서 이 영화를 최초로 개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런던으로 향하는 배가 출항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미 법무부 장관이 찰리 채플린의 입국 비자를 말소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미국으로요? 그렇습니다. 도덕성, 공산주의 찬동 등을 이유로 찰리 채플린은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당시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찰리 채플린의 추방 관련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되겠어. Charlie Chaplin, having left this country, must justify his desire to return to it. As regards to Charlie Chaplin, he has lived here for about 40 years, abhors nationalism, and grew rich as a clown in the movies. He never became a citizen, which is his right, but he interfered in our political life, usually on the wrong side. 이렇게 찰리 채플린은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후 찰리 채플린은 가족들과 스위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찰리 채플린은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썼지만 1970년대에 들어선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신작도 만들지 못합니다. 노년이시니까. 그런데 1972년 뜻밖의 소식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1972년 제4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찰리 채플린이 공로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미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Humor heightens our sense of survival and preserves our sanity.
These are the words of Charlie Chaplin. 이제 등장하시는군요. 이 기립박수가 무려 12분 진행이 되었어요. 감동받은 게 얼굴에 얼마나 흐르고 있어요. 감격하셨을까. 저질러 나죠. 얼마나 뜻깊은 장면이었겠어요. I can only say that thank you for the honor of inviting me here. And oh, you're wonderful, sweet people. Thank you. 표정에서 보인다. 저렇게 간단하게 소감을 하셨구나. 눈물 나.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이에요. 진짜. 그 안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와서 감사하다는 말 자체가 너무 뭉클해요. 하지만 감동적이에요. 받아준 건 어쨌든 영화잖아요. 영화계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아닌. 그렇죠. 그리고 1952년작 라임라이트는 1972년이 돼서야 미국에 소개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 찰리 채플린은 뇌졸중을 앓게 되고 건강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1977년 크리스마스 날 스위스 자택에서 영원한 잠에 들게 됩니다. 그의 나이 88세. A little bit faint. 영원한 할리우드의 스타 찰리 채플린의 생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실 찰리 채플린은 그가 남긴 명언처럼 그의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영화사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고 적어도 50년 이상의 미국의 역사를 그대로 투영한 미국 현대사 자체인 인물입니다.